자, 오늘부터 폐수 처리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1절, 물의 특성 및 오염원. 여기서는 물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고요. 열 용량이 높다. 그리고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자정작용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성 및 구성과 그리고 이제 그 구성에 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숙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모두 외우시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는가 문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라고 합니다. 그냥 암기해 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바닷물의 특성.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왔었는데 pH 값이나 또는 염소 이온 농도 정도? 염도? 이 정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번 문제를 보실게요. 1번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pH가 지금 약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따지면 약알칼리성입니다. 8.2 정도 아까 제가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이고요. 2번 뭐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특성을 다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풀 수 있는데 네, 답만 얘기 드리면 이제 3번인데 염소이온 농도가 1000 ppm이 아니라 19000 ppm 정도입니다. 이게 염소와 이제 그 염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금기와 염소는 다른 거예요. 이건 CL이고 이건 나트륨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19000 ppm. 요게 틀리죠.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지하수의 특성. 지하수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것에 대한 원리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암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땅 속에 이제 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표수보다 어떤 수질에 드라마틱한 변동이 없죠. 그리고 유속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하수는 보통 흙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흐릅니다. 1년에 뭐 한 4, 50cm도 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유속도 느리고 수온 변화도 적다. 항상 15도씨 정도의 이제 따뜻한 온도를 유지를 하죠. 그리고 무기물 함량이 높고 공기 용해도 낮고 알칼리도면 경도가 높다. 네, 무기물 함량이 높은 건 토양층을 뚫고 들어가면서 토양층에 포함된 다양한 암반이나 거기에 포함된 무기물이 물속에 녹아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렇다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좀 해두시고 기억 문제 푸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실게요. 자, 지하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유속이 느리다. 맞죠?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지하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유속이 느리다. 맞고요. 국지적 환경 조건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오염되면 끝납니다. 네. 영향이 크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주된 생물 작용이 된다. 맞고 소멸가 적고 답은 2번입니다. 2번 수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수에 미생물 번식이 있고 수온 변화에 따른 성층이 형성된다. 맞죠? 네, 지표수는 무기물이 풍부하다. 반대인 것 같은데요. 지하수가 무기물이 많고 일반적으로 지표수가 지하수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더 깨끗해요. 네, 근데 지표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다 하천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마시는 물이 다 지표수입니다. 이 말은 좀 반대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수어는 뭐 지하수에 관한 설명이겠죠. 네, 무기물이 풍부하다, 수온 변화가 적다, 온도가 일정하다, 약 15도씨.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호소의 물 현상. 호소라고 하면 고여 있는 물이에요. 이제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흐르는 물을 우리가 이제 하천수 또는 이제 유수라고 하고, 네, 고여 있는 물을 호소라고 합니다. 유수 안에 하천, 강물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강이 하천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도랑,
네, 도랑의 기준은 폭이 3m 이내,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네, 그래도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소는 고여있는 물, 그래서 저수지나 호수나 연못, 이런 그 유수는 그 어떤 폭이나 이런 게 기준인데 반해서 호소는 어떤 영역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래서 호소는 고여있는 물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네, 좋습니다. 자, 호소는 전도와 성층 현상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전도는 물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봄과 가을에 이제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름과 겨울에는 수직 분포가 일정합니다. 네, 그런데 봄과 가을은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상층과 하층의 물의 무게가 달라져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전도 현상은 주로 봄과 가을에 일어나는 호수에서 이해가 일어나야 물이 혼합되면서 네, 자정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층 현상입니다. 성층 현상은 이제 여름과 겨울에 온도가 일정한 호수에서 층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은 이제 해가 강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좀 뜨겁습니다. 뜨겁다. 여기는 좀 약간 그거보단 덜 뜨겁겠죠. 그리고 하부는 가장 비교적 이제 차겠죠. 그래서 물이 밀도가 이제 수표면이 가장 밀도가 낮게 되겠고 여기는 조금 높은 밀도가 되겠고 하부는 밀도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 물이 온도가 이제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다른 온도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다가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식는 속도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어서 이제 나중에는 수표면이 이제 0도씨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4도씨까지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예를 들어 수표면이 원래 10도씨에서 15도씨가 됐다가 점점 내려가서 이제 어느 점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되면 4도씨가 되는 이제 그 지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은 4도씨가 밀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0도씨가 되기 전에 4도씨 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높은 밀도가 돼서. 그래서 4도씨 물이 바닥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4도씨 물이 바닥에 깔리고 표면은 0도씨 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성층 현상이 밀도가 높은 4도씨 물이 바닥에 깔리고 가장 위에는 비교적 더운 0도씨 물이 있으면서 성층 현상으로 인한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표면부터 어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얼어 죽지 않는 겁니다. 가장 하부에 있는 물이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네, 그래서 성층 현상과 전도 현상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영양화는 이제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물질이 비료나 분뇨에서 유입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 이게 하천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호소가 고여있기 때문에 이 부영양화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녹조나 적조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성층 현상이 뚜렷한 계절. 우리가 전도 현상과 성층 현상 두 가지 다 배웠죠. 전도 현상은 온도가 변하는. 자, 온도가 변하는 건 봄과 가을이겠죠. 전도 현상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여름과 겨울입니다. 네. 성층 현상이 뚜렷한 것은 여름과 겨울이다. 네. 왜 겨울, 여름으로 써 있죠? 여름, 답은 3번입니다. 2번, 추운 겨울 호수가 표면부터 어는 현상. 얘는 이제 물의 밀도 차이, 온도에 따른 와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 수질오염 발생원 및 특성, 핵심 이론 01, 오염물질 발생원. 여기서는 이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점오염원은 지도상에서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점으로 콕 찍어서 여기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될 때를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은
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농도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때를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오염물질은 배출하는 형태에 따라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별이 된다. 여기서 비점에 해당하는 것은 위에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그런 구분을 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점오염원은 예를 들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비점은 농경지에서 넓은 범위에서 농약이나 비료의 그 영양 성분이 좀 유출되는 것을 우리가 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농경지 배수가 비점 오염원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비점 오염원의 특징이 아닌 것은 비점 오염원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좀 낮은 농도로 오랫동안 배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주로 이제 장마기간이나 그러니까 강우가 많이 내릴 때 좀 오염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 계절 간의 배출량의 변화가 크겠죠. 강우 시에 좀 많이 내리고 농약을 많이 치는 그런 시기에 비점 오염원에 영향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상 조건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빗물, 지하수 등에 의해서 희석되거나 확산되면서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4번이 이제 틀린 얘기죠. 네, 지표수 유출이 거의 없는 갈수시가 아니라 장마 기간, 강우가 많이 내리는 강우시에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인, 산업폐수 오염물질과 영향. 이 파트는 이 오염물질과 발생원과 영향을 모두 외우기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로 외우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다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지금 추렸고,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를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굳이 이제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순하고 그리고 이제 PCB하고 카드뮴 정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질병에 관한 병 이름을 같이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얘가 좀 많이 나와요. 카드뮴. 이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문제 보시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번, 오염물질과 피해 상태의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그냥 문제를 암기 그냥 해주세요. 네. 사이안이 이게 시안인데 시안 이게 네 이게 질식을 유발을 합니다. 골연화증 뼈하고 관련된 거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이 이가거든요. 칼슘도 이가입니다. 그래서 카드뮴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칼슘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이제 칼슘처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진 뼈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연화증은 카드뮴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 사이안은 질식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4번이 답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질병과 그리고 대상 물질을 꼭 연계해서 암기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PCB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카드뮴은 다음 어떤 공장에서 주로 배출이 되는가? 카드뮴은 도금이나 재련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4번, 도금, 피혁 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업 등의 폐기물에서 주로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은 답은 이제 3번인데 우리가 도금 성분이 배출되는 그러니까 도금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롬과 카드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재련이란 말이 없잖아요. 네. 재련이 들어가면 카드뮴이고 피혁제조, 색소, 방부제 뭐 이런 게 들어가면 크롬인데 크롬이 이제 육각 크롬이 있고 그다음에 삼각 크롬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독성이 강하긴 강한데 얘가 상당히 독성이 강하고 얘는 독성이 있긴 있지만 뭐 유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정도이다. 그래서 크롬을 이게 나중에 한번 나오긴 나오거든요. 얘를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크롬을 좀 독성 크롬을 없애는 그런 화학적 처리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크롬은 주로 이제 도금, 피혁제조 이런 데서 나온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적조 현상. 적조는 바다가 붉게 변하는 현상인데 이 적조라는 개념 자체가 붉은색, 적색, 갈색을 띠는 식물성 플랑크톤, 주로 그걸 우리가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의 과다 번식에 기인을 하거든요. 근데 조류가 과다 번식을 하려면 얘가 좋아하는 뭔가 영양 성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양 성분이 질소와 인입니다. 얘가 어디에 있냐면 축산 폐수나 또는 농약이나 비료 이런 성분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축산 폐수와 농약과 비료의 오염 성분을 띠고 있는 어떤 그 오염 물질이 강이나 바다로 유입돼서 발생하는 현상이 적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유입에 의한 피해이고 물의 이동이 없이 정체됐을 때 생물 생장 조건이 유리할 때 아무래도 이게 조류가 생물이다 보니까 물이 따뜻하고 먹이가 많을 때 번식을 잘 하겠죠. 그리고 미량 원소 요게 요겁니다. 그리고 하수의 업웰링으로 인한 침전인의 상승, 바닥에 그러니까 해수, 죄송합니다. 해수 바다의 그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침전물이 이 업웰링이라는 게 이제 해류가 상승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바닥에 있는 침전물이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었던 뭐 인이 상승해서 표면에 인의 양이 많아지면 그걸 먹고 좋아하는 조류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조 현상 발생하면 다 안 좋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 굳이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적조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 물질 질소와 인이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정수 처리 순서 및 시설. 이 정수 처리라는 것이 마시는 물을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화라는 거 약품을 섞고 그 다음에 응집시키고 침전시킨 다음에 여과시키고 마지막에 미생물 소독, 이거는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관거시설이라고 하면 우수나 오수를 이제 내려보내서 하천이나 또는 시설로 보내는 그 시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측구라는 개념, 도로의 노면이나 비탈면에 빗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설치한 그 도로의 배수 시설을 우리가 측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를 내보내기 위한 관거의 종류에 이게 소재별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수 관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콘크리트 하수 관거의 주요 부식의 유발 물질이 지금 이산화황과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이온인데 결국에 얘네들이 물과 결합하면 황산을 만듭니다. 이 황산이 하수관거를 부식시키는 강산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수관거의 단면적 및 유량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상수도 정수처리장에서 이제 일반적인 순서를 묻는 문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린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인데 소독은 염소로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침전, 여과, 소독 이렇게 뒤에 부분이 좀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선에 따라서 도로 부진에 설치하는 배수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까 측구라고 했죠. 측구 주로 이제 우수 빗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하수관과 부식 유발하는 오염물질 황산이온과 황화수소 이 두 개라고 했죠. 이 두 개가 모두 결국에 뭐를 만든다? 황산을 만든다. 그러니까 H2S 플러스 H2 하면 여기 황산에 해당하는 이온들만 있잖아요. 원소들만. 그래서 이게 H2SO4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하수광고의 종류 중 맞지 않는 것은 아까 이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그냥 외우세요. 또 외우기가 좀 싫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연은 왠지 좀 하수광고로 쓰기엔 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연은 강관으로 하수광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직경이 30cm 하수관 이게 지금 다이어미터가 그냥 단위를 통일을 하겠습니다. 다 미터니까 30cm면 0.3m죠. 그리고 유량이 나왔죠. 유량이 20m 세제곱 퍼 미닛인데 답에서 세크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바꿀게요. 20 큐빅미터 퍼 미닛인데 1미닛은 60세크죠. 네, 이렇게 되면 20 나누기 60 하면 0.3 아닌가요? 아니죠.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20 나누기 60 0.3333이네요. 그러면 0.33 큐빅미터 퍼 세크죠. 그럼 위에다 쓸게요. Q는 0.33 큐빅미터 퍼 세크. 그럼 이 조건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유속이잖아요. 그럼 아까 그 유량하고 뭐 그 계산 공식이 있었어요. 자, 유량이 결국에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유속입니다. 그러면 얘를 좀 풀어서 쓰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v가 됩니다. 요게 a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v니까 v만 남기고 넘기면 결국에 v는 요게 뒤집히겠죠. 파이 곱하기 d의 제곱분의 4 곱하기 유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하면 파이 3.14 곱하기 d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0.3이라고 했죠. 0.3m의 제곱분의 4 곱하기 유량은 0.33이라고 했죠. 미터 대제곱 퍼 세크예요. 0.33 미터 세제곱 큐빅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해보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가로 열고 4 곱하기 0.33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3.14 곱하기 가로 열고 0.3에
네, 0.3에 괄호 닫고 요거의 제곱이죠. 네, 제곱 괄호 닫고 괄호 한 번 더 닫으면 4.6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67 미터 퍼 세크면 반올림해서 그냥 4.7 미터 퍼 세크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산기를 쓰실 때 괄호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제곱이나 로그나 또는 나누기를 할 때 정확하게 사칙연산이 구분돼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2절 수질오염 측정의 기본 원리, 핵심 인원 01 농도. 이 부분부터는 이제 폐수 처리에 관련된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농도를 계산하는 다양한 계산 방법이나 식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처음 접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절 수질오염 측정 1. 측정 기본 원리, 핵심 인원 01 농도. 이 부분부터는 농도를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계산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접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분율 농도라고 하면 농도 자체가 이게 얼마큼 녹아있느냐를 표시하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질량 퍼센트로 농도를 표시를 하거나 부피 퍼센트로 농도를 표시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용액 질량 백분율 농도라고 하면 그 용액 기준이 이제 100g이죠.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제 용질이 녹아 있느냐, 그것을 이제 weight 퍼센트로 나타내는 그런 백분율 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뭐 용매, 용질, 용액이란 말이 계속 나올 텐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용질이라는 것이 있고 용매라는 것이 있고 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설탕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설탕물입니다. 용질은 설탕이에요. 용매는 녹아 들어가는 바탕, 물입니다. 용액은 설탕과 물을 혼합한 설탕물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고체와 액체를 섞었을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액체와 액체를 섞었을 때는 많은 게 용매고 적은 게 용질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소주는 알코올과 물의 혼합이죠. 그래서 용질이 알코올이 되고 용매가 물이 되고 용액은 요거 혼합액, 이제 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부피 백분율인데 똑같이 용액 기준이 이제 1000ml,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밀리리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부피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써요. 두 번째는 ppm 농도입니다. 우리가 ppm이란 단위를 많이 쓰는데 사실 ppm은 단위가 없어요. 무단위예요. 이 ppm의 뜻이 part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작은 단위만 있을 뿐이지 얘를 실제로 어떤 단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질이나 대기에서 요거를 밀도와 같이 환산을 해서 단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에서는 ppm이 사실 무단위지만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쓰고 가끔 이제 미터 세제곱 퍼 밀리리터로 쓰기도 합니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리터 속에 대상 물질이 1mg 있는 겁니다. 얘는 1큐빅미터 속에 1ml의 어떤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1ppm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ppm은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퍼센트와 ppm을 환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국에 퍼센트라는 것도 ppm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위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자, 그럼 아까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퍼센트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의 갭이 발생하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의 갭이 발생해요. 즉 퍼센트가 ppm보다 몇 배가 크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4개 죄송합니다. 10,000배가 더 큰 겁니다. 10의 4승만큼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는 몇 ppm이냐? 10의 4승 ppm이 되는 거죠. 반대로 1ppm은 몇 퍼센트냐?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어서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ppm과 퍼센트의 단위를 서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암기하시는 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그냥 1%는 10,000 ppm이다.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문제를 이거에 대입해서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꼭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3. 몰농도. 몰농도도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죠. 몰농도는 몰 퍼 리터예요. 1리터 속에 대상 물질이 몇 몰이 있느냐 이거를 표현하는 단위고 대문자로는 몰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단위를 풀었을 때는 몰 퍼 리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몰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화학에서 물질을 표현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있습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요 32g이 있다. 그럼 이것은 몇 몰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 우선 원자량을 찾으셔야 돼요. 원자량이 탄소가 12고 수소는 1인데 4개죠. 그러면 합친 화학식량은 16g입니다. 16g per 몰, 이걸 몰질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즉 1몰이 16g이에요. 그러면 1몰이 16g일 때 X몰은 32g이다. 이 비례식으로 풀면 단순히 봐도 2배니까 여기가 2몰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몰수를 구하고 그 몰수만큼이 예를 들어 있는데 얘가 물 1리터에 녹아있다 라고 하면 얘가 2몰 퍼 리터가 돼서 2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다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4번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이제 물 1리터인데 몰랄 농도는 물 1kg입니다. 그래서 얘가 리터냐 킬로그램이냐 즉 부피냐 무게냐 그거에 따라 나눠서 기준으로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5번 노말 농도.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또 하실 수 있어요. 자, 노말 농도는 정의는 우선 부피 1리터의 용매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라고 나와 있는데 용질의 그람 당량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염화, 수소, 염산이죠. 이게 있습니다. 이것의 분자량을 찾으면 화학식량을 찾으면 이게 1이고 35.5죠. 두 개 더하면 36.5g per 몰입니다. 그런데 얘는 물속에 해리되면 수소와 Cl- 얘가 1가예요. 1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는 1가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1가 물질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엔
36.5g이 1몰이고 요게 1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수소가 36.5g이 물 1리터에 녹아있다라고 하면 몰 농도도 1몰이고 노말 농도도 1노말, 옛날엔 노르말이라고 했어요. 노말이 되고 요 단위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EQ/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HCl 말고 이제 이가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가물질이 황산입니다. 황산 H2SO4. 얘는 헬이 되면 수소 2개와 황산이온 이렇게 마이너스 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가예요. 이가라는 것은 전자 한 개에 할당된 무게가 아까 거보다 이제 절반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요거의 화학식량을 구하면 다 계산하면 이게 98이 나옵니다. 98g/몰이 나와요. 즉 얘는 1몰은 무게가 98g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2개씩 얘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에 할당된 무게를 찾으면 그 2개에 할당된 게 결국에 98g이니까 나누면 1EQ는 49g이 됩니다. 당량수가 얘는 절반으로 깎이는 거예요. 이가는. 그러면 황산이 98g이 물 1리터에 녹아있다라고 하면 몰수는 똑같이 1몰이 되지만 당량수는 98g이 결국에 1당량이니까 죄송합니다. 49g이 1당량이니까 98g은 2당량이 되겠죠. 그래서 2 노르말 농도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계속 하다 보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가냐 2가냐 3가물질은 거의 없어요. 2가물질도 보면 황산과 그리고 이거 2개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탄산칼슘이나 황산 말고는 이가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몰농도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조금 문제 푸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노말 농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용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당량이라는 것은 이제 할당된 무게, 할당된 양을 의미를 하는데 이 환경화학에서는 전자에 할당된 무게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가는 전자가 2개니까 2개에 할당된 무게는 절반이 되겠죠. 만약에 3가 물질이 있다고 치면 전자를 3개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질을 전자 3개가 떠받치고 있는 형태니까 각 전자에 할당된 무게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량수라고 하면 각 원소 화합물에 1몰당 할당된 일정한 양을 의미를 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람 당량수, 얘를 이제 그람 당량이라고도 하는데 1몰의 질량으로 당량을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위를 보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1EQ 그 당량수가 하나가 몇 g이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단위가 나온 표현법이 원래 그람 퍼 몰을 전체를 EQ 당량 퍼 몰 1몰당 몇 당량이냐 1몰당 몇 g이냐로 나눠서 얘가 결국에 1당량이 몇 g이냐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마 설명을 들으셔도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한번 잘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표적인 물질의 분자량, 당량, 그람 당량수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얘하고 얘는 1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1가입니다. 전자 하나씩 주고받아요. 그래서 얘를 1당량이라고 우리가 하고 이 1당량 전자 하나에 할당된 무게가 36.5g/몰 1몰의 무게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람 당량수도 같은 겁니다. 반면에 이가 물질 얘는 EH 플러스 황산이온 이렇게 되고 얘는 CaE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얘가 다 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이가이기 때문에 여기 2당량인 겁니다. 그래서 전자 두 개에 할당된 무게는 요거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50g, 49g이 그람 당량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순수한 물의 농도.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산업기사하고 기사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라 꼭 푸는 방법을 완전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물의 농도를 구할 때 지금 용량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리터를 기준으로 할게요. 네, 이건 가정하는 거니까 1리터는 결국에 1000ml per 리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물의 밀도를 곱해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결국에 이제 몰 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몰 per 리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어쨌든 몰 퍼 리터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그 계산하는 과정이 몰 퍼 리터로 뽑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리터를 없애야 되니까 밀도 값을 곱해보면 밀도는 1g이 1ml와 같고 그리고 H2O 물의 분자량을 따지면 18g per 몰이잖아요. 그쵸? 근데 몰이 분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18g per 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몰과 18g이 같고 이거를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1몰 per 18g 이렇게 쓰면 요것도 1이에요. 요것도 1입니다. 요것도 1이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위를 다 없애볼게요. 이렇게 없애고 밀리리터, 그람 없애면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000 곱하기 1 나누기 18을 하면 55.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5.5 몰 퍼 리터만 남죠. 그래서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어떤 물질을 분석한 결과 1500ppm이 나왔대요. 퍼센트로 환산하는 거. 이거 1% 1000ppm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암기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대 1000ppm은 X% 대 1500 해서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만 X는 1500 나오고 공 2개 없앨게요. 그럼 100분의 15는 X는 0.15죠. 그래서 0.15%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117ppm의 염화나트륨 용액의 농도는 몇 몰 농도인가? 이 문제도 처음에 보면 좀 어렵죠. 바로 풀겠습니다. 자, NaCl이 117ppm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1몰일 때의 우선 분자량을 찾아보면 나트륨이 분자량이 23이잖아요. 그리고 염소가 35.5
더하면 얼마죠? 58.5g/L가 되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비례식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뭐냐면 1몰일 때 58.5g/L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X몰일 때 117ppm인데 얘를 몰포리터로 환산을 하면 117g/ml 죄송합니다. mg/L 반대죠. 네. mg/L라고 했습니다. 근데 g/L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g으로 환산을 하면 돼요. 그럼 117mg은 1000mg이 1g과 같죠. 1000으로 117을 나누면 0.117g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0.117g/L가 나오고 요 ppm이 0.117g/L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비례식으로 풀면 결국에 요 값을 이 값으로 나누면 되겠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117 나누기 58.5 0.00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4번 2g의 소금물을 증류수에 녹여서 100ml의 소금물을 만든다.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라. 자, 100ml에 2g을 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단위가 보면 mg/L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1000ml입니다. 네, 100ml에 2g 녹였으면 1000ml에는 몇 g 녹였겠습니까? 20g이죠. 그러면 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이 용질분의 이 용질을 이제 mg 단위로 바꿔서 g을 mg으로 바꾸려면 1g이 1000mg이니까 나누면 1십 100제 2만이 되잖아요. 2만 mg per 리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농황산의 비중이 1.84 지금 비중 나왔어요. 비중 값이 1.84고 농도가 75%. 이 농황산의 몰농도 얼마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죠. 대신 황산의 분자량은 98g/몰이다.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비중값이 1.84인데 비중의 단위를 표현을 하면 이제 밀도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84 g/ml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 농황산의 몰농도를 환산을 해보면 자 1.84 g/ml 곱하기 자 1000ml/L 요거는 단위환산 개수죠. 곱하기 황산이 아까 98g이 1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몰퍼리터로 바꾸려면 몰이 위에 와야 되니까 1몰 per 98g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84 곱하기 1000 이렇게 나오죠. 얘를 98로 나눴어요. 그럼 18.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8.8 몰 per 리터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75%죠. 그럼 0. 여기다가 75를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다시 18.8 곱하기 0.75 하면 14.1 14.1 몰 퍼 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황산의 몰농도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핵심 이론 공이 유체 점도. 유체 점도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요 개념을 묻거나 또는 점도의 단위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비스코시티라는 것이 결국에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을 의미를 하거든요. 점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이런 비건에 특정 유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점도 값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이제 내부로 떨어질 때에 떨어지는 속도를 저항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점성 개수를 가끔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동점성 개수는 아까 나온 그 점성 개수 나누기 밀도 값이에요. 얘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유체의 운동량 확산과 관련된 어떤 그 정도를 표시를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즉 유체가 얼마나 잘 확산되는지에 대한 그런 숫자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유체의 점도 단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단위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핵심 이론 03, 수질오염의 지표. 수질오염의 지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세 가지 지표로 나뉘어지고요. 물리적 항목은 탁도, 냄새, 색, 온도, 부유물질,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학적 항목은 화학물질의 결합이나 분해, 중화, 환원 이런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pH라든지 용존 산소, 이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요거는 이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입니다. 이게 바이올로지컬 옥시전 디맨드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COD는 이게 이제 바이오,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금속이나 중금속 같은 것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인데, 이게 예전에는 수질 오염을 그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로 썼었는데 지금 이걸 안 써요. 지금은 이제 TOC, 토탈 오르가닉 카본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니까 넣어놨고요. 경도, 알칼리도, 유기탄소, 전기전도도, 독성물질, 이런 것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항목은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조류, 클로로필 A. 그래서 물속에 특정 어떤 미생물이나 조류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수질오염의 지표 중에서 SS는 무엇을 뜻하는가? Suspended Solid입니다. 이게 Suspended 요거고요. 요게 이렇게 SS거든요. 요건 부유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성 물질을 뜻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은 수질오염의 지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pH 맞고요. SS 맞고요. DO 맞는데 COD는 생화학적이 아니라 화학적 산소, 이거 생이라는 말을 띄어야 돼요. 생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을 의미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경도. 경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그 용해성 금속 이온 중에 이가 이온이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얘네들의 합을 우리가 경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얼마나 금속 이온이 많이 녹아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경도가 높은 물을 이제 샛물, 경도가 낮은 물을 단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총 경도는 일시 경도와 영구 경도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시 경도를 다른 말로 탄산 경도라고 합니다. 탄산에 기인한 경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도에 영향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물이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제거되는 쉽게 날아가는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구 경도는 우리가 비탄산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칼슘 이가나 마그네슘 이가에 기인한 진정한 그 경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경도가 높은 물은 먹으면 우리 배가 아픈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는 세제와 비누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관 벽면에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 금속 성분이 스케일을 끼면서 이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통로를 좁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파이프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도를 낮추는 과정을 이제 서프트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연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의 경도를 이제 해결을 한다. 그래서 그냥 탄산 경도일 경우에는 끓여서 제거하기도 하고, 비탄산 경도는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바닥으로 이제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형태로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연수화를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경도 계산인데요. 이 계산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참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칼슘과 마그네슘 경도를 탄산칼슘으로 환산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마그네슘이 이게 원자량이 24거든요. 네. 그래서 24를 기준으로 당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위에 해당되는 칼슘과 마그네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번 산도나 경도는 탄산칼슘으로 표현을 합니다. CaCO3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요 분자량을 합치면 100g/몰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탄산칼슘으로 환산해서 경도와 산도를 표현합니다. 2번 경도의 주 원인 물질은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경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트륨은 농도가 높을 때 경도와 비슷한 작용을 해서 유사 경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설명에 나오진 않지만 맞아요. 세탁 효과를 떨어뜨려서 세제 소모량을 증가시키죠. 이가 이온의 양이온, 음이온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가열하면 침전되어 제거되는 경도를 일시경도, 또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탄산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칼슘이 40 ppm이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36 ppm입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총 경도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다른 물질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우선 칼슘부터 할게요. 자, 칼슘의 분자량이 40입니다. 40. 마그네슘은 24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40인데 얘가 2가니까 요 칼슘의 당량은 20이 되겠죠. 그쵸? 20분의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이온의 농도가 지금 40 ppm이라고 했죠. 네. 곱하기 50. 네.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제 마그네슘을 넣겠습니다. 마그네슘의 분자량은 24인데 이당량이니까 나누면 12가 되겠죠. 12. 네. 12분의 요 마그네슘 농도가 36이니까 36mg/L 곱하기 50. 사실 이 50이라는 값은 탄산칼슘의 당량이에요. 이 값을 곱함으로써 앞에 계산된 값을 탄산칼슘의 값으로 환산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할게요. 이거 2죠. 2 곱하기 50 하면 100이고요. 이렇게 하면 3이잖아요. 3, 5, 15, 150 더하면 250mg/L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 경도 계산하는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용한 이 계산식 말고는 기능사 수준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사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올라가면 다른 이제 그 금속이온, 양이온에 대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이 푸는 방법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세요. 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 원자량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알칼리도입니다. 알칼리도 역시 탄산칼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알칼리도의 개념,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의 척도이다. 중요한 거는 알칼리도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수산화물, 탄산염, 중탄산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알칼리도에 대한 기여도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수산화물이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탄산염과 중탄산염, 이 이름도 다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H2CO3가 이게 탄산이죠. 탄산. 그래서 탄산, 중탄산염, 탄산염, 수산화물 이런 이름까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이 유입될 때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척도다. 이건 맞는 얘기죠. 2번 알칼리도는 물에 알칼리를 주입해서 소모된 알칼리 물질의 양을 환산한 값이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칼리도를 측정을 할 때는 알칼리도 자체가 산을 중화시키는 이제 능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제 물 속에 있는 이제 수산화물 그리고 이제 탄산염 그리고 중탄산염 요게 얼마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얘를 탄산칼슘의 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수중의 알칼리도를 ppm 단위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물질 탄산칼슘 왜 분자량이 100이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6 수소이온 농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나와요.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개념과 문제 푸는 방법들 모두 숙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수소이온 농도는 물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H는 0에서 14까지 있습니다. 중성은 7이에요. 그리고 이 pH를 측정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값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pH가 0, 1, 2, 3 해서 이렇게 7까지 가면 분명히 왼쪽으로 가면 수소이온의 양이 많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수소이온의 양이 왼쪽보다는 적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왜 값은 줄어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놓고 놓으면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고 요 숫자도 그냥 숫자가 아니라 지수예요. 로그 값이니까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요 지수 값입니다. 이 pH 값이. 지수의 마이너스를 뒤집어 씌운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pH가 1, 2, 3 하나 값의 차이마다 농도의 차이가 10배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pH 0과 pH 2는 10의 제곱만큼, 즉 100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H 2보다 pH 0이 수소이온이 100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표현하는 값, 요 P라는 걸 뒤집어 씌우는 게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가운데 어떤 특정 물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산화이온 농도도 똑같죠. P로 뒤집어 씌우니까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그리고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문제에서 pH 값을 구하라고 하면서
pOH 값을 줍니다. 반대로 pOH를 구하라고 하면서 pH 값을 줘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14니까 넘겨서 pH는 14-pOH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 줄 아느냐, 이런 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수의 pH는 7이지만 빗물은 탄산염의 영향으로 5.6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5.6보다 낮았을 때만 산성비다. 수소이온 농도의 계산은 이제 물이 해리됐을 때 이렇게 갈리고 각각 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포 리터씩 있어요. 얘도 그만큼 있고 얘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서 표현하는 pH 값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0.01 노르말 농도 HCl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pH 값을 구할 때는 이제 이게 1가인가 2가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몰농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노르말 농도로 나왔을 때 다행히 HCl은 1가잖아요. 그래서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얘는 같습니다. 즉 0.01 몰농도 HCl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0.01 몰 염화수소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물에 해리 되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도 요만큼 얘도 요만큼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조금 헷갈렸었어요. 이게 H 플러스도 이만큼 있고 Cl 마이너스도 이만큼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 0.02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얘랑 결합해서 중화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이 이만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이온의 양이 이만큼이 되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로그를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즉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마이너스 2가 앞으로 올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로그 10의 1승 하면 로그 10은 미수가 10이잖아요. 그럼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1만 남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면 2가 되겠죠. 그럼 pH가 2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pH 2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얘가 2면 자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2래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하면 로그 H 플러스는 마이너스잖아요. 로그를 베끼는 방법은 지수로 뒤집어 씌우면 돼요. 그러면 없어지면서 자 수소이온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0.01이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수산화칼슘이 있죠. 1mm몰이래요. 1mm몰은 10의 마이너스 3승 몰입니다. 밀리미터, 밀리그램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산화칼슘이 요만큼이 있습니다. 얘를 농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의 완전 해리식을 쓰면 칼슘 2가 플러스 2 OH 마이너스라는 식이 나옵니다.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얘가 앞에 숫자가 지금 1이잖아요. 네, 칼슘 1몰과 수산화 나트륨은 2몰씩 반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칼슘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일 때 OH 값은 얼마냐 계산해 보면 X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mm몰일 때
이제 수산화이온의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된다. 다 지울게요. 네. 그러면 pH는 14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H입니다. 그럼 얘만 남기고 이항하면 14 빼기 p OH가 되겠죠. 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 네. 이게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값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면 POH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즉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 값인데 이 값을 넣으면 돼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14 플러스 로그 2는 0.3010이에요. 로그 3은 0.4771입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네, 계산기로 한번 보시면 자 로그 2 이렇게 나오죠. 로그 3 네, 이 두 개는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나중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0.3010이니까 0.3010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로그 있으니까 10 없어지고 마이너스 3만 남죠. 마이너스 3 계산을 해보면 14 더하기 괄호 열고 0.3010 빼기 3 하면 11.301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핵심 이론 07 온도 표시. 온도 표시는 공정시험 기준에서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표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보통 셀시우스 온도,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273으로 표현해서 하죠. 즉 섭씨 온도 0도가 절대 온도 273K입니다.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온도 표시법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표시법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표준, 상온, 실온, 찬 곳, 그리고 냉수, 온수, 열수, 그 다음에 수욕 중 가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암기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보실게요. 1번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상온이 몇 도냐 이거는 암기를 그냥 해야죠. 네, 암기해야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좀 힘들죠.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 곳은 이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 사이다. 4번이 틀리죠. 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8 용액의 농도. 이 파트는 용액을 이제 혼합했을 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게 많이 나와요. 염산 1 플러스 2라고 하면 앞에 1이 염산이고 뒤에 2가 물이에요. 이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산 1 플러스 2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게 황산.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는 물. 황산과 물인데 1과 2를 혼합한 거다. 네. 답은 2번이죠. 핵심 이론 공부, BOD 관련 계산 문제. 이 부분은 이제 기타 다양한 계산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한번 다 넣어 봤는데 여기 말고도 좀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하량 계산하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 제거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BOD 제거했을 때 제거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잔존 BOD 농도, 요게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잔존 BOD 농도 계산하는 것 조금 이따 문제 풀 겁니다. 또한 탈산소 개수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푸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폐수량이 1500 큐빅미터 per day, 그리고 이제 BOD 값이 150일 때 총 부하량 얼마냐?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거든요.
곱하는데 개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유량이 지금 Q가 1500이잖아요. per day인데 여기에다가 BOD 값 곱하면 되는데 BOD 값이 150mg per 리터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터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큐빅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분모의 1000, 분자의 1000 곱해서 단위 그냥 스케일 업 하면 돼요. 그래서 150mg에 1000을 곱하면 150g이 되겠고 밑에는 그냥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1000 곱하니까 그냥 똑같이 이 단위만 g과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을 해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g per 미터 세제곱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150 곱하기 1500을 하면 되겠죠. 네, 150 곱하기 1500. 그럼 22만 5천 g이 나오는데 여기선 킬로그램이잖아요. 22만 5천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g이니까 킬로그램 바꾸려면 공을 3개를 없애면 되죠. 그럼 225kg per day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탈산소 개수가 K가 0.1, 유기물질의 BOD5가 200이다. 그때 BODU를 구해라. 얘는 BOD의 소비 공식과 잔존 공식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 공식으로 BODU를 찾으셔야 돼요. 즉 BOD 특정 1은 BOD U 1-10의 -KT 요게 남아있는 값이거든요. 처음에 BOD 값에서 남아있는 값을 빼면 소비되는 양만큼이 나오는 거겠죠. 잔존 공식은 요것만 넣은 거예요. 즉 BOD T는 BOD U의 죄송합니다. 네. 10의 -KT. 그래서 요만큼 남아있는데 전체량이 요만큼이니까 남아있는 걸 빼면 소비된 게 나오겠죠. 요 두 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소비 공식으로 BOD5가 200이잖아요. 그럼 5일 기준으로 자 BOD5는 우리가 모르는 BOD U 값을 X라고 넣을게요. X 1-10의 -K가 0.1 곱하기 T가 5일이라고 그랬죠. 5일. 우리가 5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럼 X만 남기고 이항을 하면 200을 1-10의 -0.5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200 나누기 1-10의 이거 가로 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의 -0.5 하면 292가 나오죠. 그럼 요 값이 292입니다. 자, 요 값을 기준으로 이제 BOD2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BOD2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제 이때는 잔존 공식 쓰면 되죠. BOD2는 BODU 292 곱하기 10의 -KT인데 네, K 값은 똑같이 0.1이고요. T는 2일이니까 2일이죠. 요거는 292에 곱하기 10의 -0.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또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292 곱하기 괄호 열고 10의 -0.2 하면 18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84.6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300ml BOD병의 분석 대상 시료를 0.2% 넣었대요. 예, 이 0.2%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희석수로 채운 다음 최초의 DO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첫날 용존산소 D1이 6.8이고요. 5일 후에 D2는 2.6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희석 배수를 찾은 다음에 다 곱하면 돼요. 뭐냐면 BOD5가 D1 빼기 D2 곱하기 희석 배수거든요. 근데 희석 배수 자체가 처음에 이제 BOD 병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네, 가득 찼는데 그 중에 가득 찬 것 중에 분석 시료가 0.2%라고 하면 이거 숫자로 바꿔서 곱한 값을 희석 배수로 넣으면 돼요. 얘를 숫자로 바꾸려면 0.2를 숫자로 바꾸려면 공을 2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퍼센트니까 100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0.002가 되겠죠. 그쵸? 자, 계산기로 하시면 300 나누기 300 곱하기 0.002 하면 500입니다. 희석 배수가 50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500 넣고 6.8 빼기 2.6 4점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500 하면 2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100입니다.